Bluetooth. 블루투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고요. 블루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블루투스는 1994년 에릭슨이 만들어낸 표준입니다. 원래 목적은 RS232C라는 시리얼 데이터 케이블을 무선으로 바꿀 수 없을까? 라는 고민 끝에 만들어낸 데이터 표준입니다. 이 표준을 만든 사람이 당시에 킹 해럴드 블루투스에 대한 소설 또는 만화 이런 것을 읽고 있었다고 그래요. 요게 이런 아이콘으로 이런 로고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럴드 블루투스라는 유명한 바이킹 이제 킹 이름을 이렇게 딴 겁니다. 첫 번째 H는 이게 뭐처럼 생겼죠? 뭐 눈 표시처럼 생겼죠. 사실은 이게 우박 표시예요. 우박을 뜻하는 해글이라는 거에 바이킹족이 사용하는 알파벳이 H였는데 H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블루투스의 B를 이렇게 B처럼 생겼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 두 개를 겹쳐가지고 그린 것, 이거 보고 이제 combined loon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로고가 바로 블루투스 로고입니다. 1998년 블루투스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이 생겼고요. 에릭슨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인텔, 노키아, 도시바, IBM이 참여해서 블루투스 표준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IEEE 표준으로 만들었다가 표준화의 속도라든가 1년마다 자꾸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이제 그런 결정 과정에서 IEE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그룹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를 팬 기술의 이네이블러라고 합니다. 팬은 Personal Area Network, 사람 근처에 있는 작은 디바이스들이 서로 연결시키도록 하자라는 거죠. 이러한 블루투스의 물리계층은 Physical Layer, 물리계층은 GFSK, Gaussian Frequency Shift King과 TDD, Time Division Duplex, Frequency Hopping, 주파수를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테크놀로지 오버뷰입니다. 블루투스는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페어링을 합니다. A라는 기기와 B라는 기기가 연결되게 하는 것, 이것을 페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C, D 몇 개의 디바이스를 한꺼번에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우리가 피코넷이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인데 아주 작다라는 의미죠. 거리가 아주 작으니까요. Short Range Ad Hoc Networking, Ad Hoc이라는 것은 임시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것을 Ad Hoc이라고 합니다. 맥시멈 7개까지 이 피코넷 상에서 묶을 수가 있어요. 왜 7개냐 하면 나중에 알게 되지만 주소 비트가 3비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8개가 가능하죠. 마스터를 제외하고 7개를 묶을 수 있는 거죠. 또한 어댑티브 프리퀀시 호핑을 사용합니다. 이 블루투스는 ISM 밴드를 사용하거든요. ISM 밴드는 Industry Science Medical 약자죠. 그래서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2.4GHz 대역의 ISM 밴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RFID 밴드도 ISM 밴드예요. 거기는 13.56MHz 밴드죠. 어쨌든 이 2.4GHz 밴드가 와이파이도 쓰죠. 블루투스 쓰죠. 그러다 보니까 공짜로 쓰는 거니까 다양하게 많은 그 디바이스들이 쓰고 있어서 잡음이 많아요. 이러한 잡음,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남들이 안 쓰는 지역만 막 뛰어다니면서 쓰는 어댑티브 프리퀀시 호핑 기법을 씁니다. 1MHz 채널을 79개를 만들어가지고 1초에 1600번 뛰어다녀요. 여기 사용했다가 여기 사용했다가 여기 사용했다가 여기 사용했다가 여기 사용했다가 막 돌아다니죠. 여기는 인터페런스가 크니까 안 사용하고 딴 데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댑티브 프리퀀시 호핑 기법입니다. 블루투스의 도달 거리는 1m, 10m, 100m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클래스 2나 클래스 3를 이용하게 돼요. 클래스 1은 멀리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클래스 1이면은 전력 소모가 크겠죠? 그리고 클래스 3면은 전력 소모가 작고 오래 가겠죠? 블루투스는 쭉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에 블루투스 1.0이 나온 이후로 자꾸 개선이 이루어졌고 2004년에 블루투스 2.0 Enhanced Data Rate, 2009년에는 블루투스 3.0 High Speed, 그리고 2010년에는 블루투스 LE Low Energy, 블루투스 스마트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이 생겨났죠. 그 이후로도 자잘한 버전 체인지가 있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가능한 2013년 버전 4.1 버전이 나왔고요. 약간의 하드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2014년 버전 4.2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 4.2 버전은 특히 IoT의 기능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블루투스의 스펙을 진화시켰죠. 데이터 레이스를 보자면 버전 1.2 대 1Mbps가 2.0으로 가면서 Enhanced Data Rate 3Mbps, 3.0으로 가면서 High Speed 24Mbps, 이러한 전통이 계속됐는데요. 사실상 24Mbps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약간 눈속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하이스피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블루투스가 802.11n 같은 와이파이로 잠깐 모드 변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블루투스는 아주 고속 전송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에서 저속 전송을 위한 것이고, 고속 전송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잠깐 와이파이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블루투스 스마트에 대한 동영상인데요. 잠깐 함께 보도록 하지요. Okay, first, a warning. I'm going to challenge the way you think a bit here, but don't worry, it won't be bad. And trust me, you're going to want to hear this. As you might already know, billions of Bluetooth devices are used every day all over the world. 이미 블루투스가 있다는 소리죠? In countless ways, Bluetooth technology powers your wireless connectivity. 많이 씁니다. It's just one of those ubiquitous technologies everyone loves. 게임 콘솔. Now rest assured, these little guys aren't going anywhere. In fact, there are only going to be more of them. I'm here to introduce you to two revolutionary new additions to the rich and diverse Bluetooth family you're already familiar with. Bluetooth Smart Ready and Bluetooth Smart.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But what exactly are they? A phone, a tablet, a computer or television. These are all Bluetooth Smart Ready hubs, the products that exist at the center of your wireless world. What makes them special? Their uniqu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any Bluetooth device. Plus, they're equipped for the future because Smart Ready products are ready to get software updates that keep them talking to the latest gadgets. I hope you're following me because it's about to get a lot cooler. Now this is a toothbrush, a lock, a pair of goggles, even a pill. These are examples of Bluetooth smart devices. Using our cutting-edge, low-energy technology, Bluetooth Smart transforms everyday items into powerful data sensors. Data sensors that run for months or even years on tiny batteries. Why is that cool? Because it allows billions of new devices to become part of the connected world. This is not just a new version of Bluetooth, this is living, redefined. So for the diabetic who needs to track his blood sugar, a Bluetooth smart device can monitor their glucose levels, securely sending information to a Bluetooth Smart Ready hub, like their tablet or smartphone, where the patient can view their information in an application and then share it with their doctor over the internet. The opportunities are endless. And although a traditional Bluetooth product can't receive data from a Bluetooth smart device, the Smart Ready hubs are able to seamlessly interface with any of the billions of Bluetooth products currently on the market. So there you have it. Now you have options. The traditional Bluetooth that's great for audio streaming or any other data-intensive uses. Bluetooth Smart that enables a new generation of sensors to run for months or years without a recharge. And Bluetooth Smart Ready hubs that can seamlessly connect to either one. Now that's pretty smart.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블루투스 스마트라는 것이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스펙인데 블루투스 스마트 레디는 옛날에 있던 것 같고 함께 연결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블루투스 스마트는 특징이 low power 그리고 low data flow, flexible use 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시계 배터리, 코인셀 가지고 움직이고요.
IoT, 센서 이런 용도로 만든 것이 블루투스 스마트죠. 이런 것들을 적용하자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라이트 벌브죠. 우리가 보통 쓰는 블루투스 헤드셋, 블루투스 마우스, 블루투스 키보드, 뭘까요? 뭐 혈탄 게 비슷한 것 같고, 이거 카메라인 것 같고요. 블루투스 신발, 뛰어다니는 걸 재가지고 얼마나 걸었는지 알려주고요. 뭐 다양한 거, 이거 블루투스 필 약인데 먹으면은 정보를 쭉 가지고 나와가지고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을 뭐에 연결시킵니까? 블루투스 스마트 레디 디바이스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블루투스 스마트는 블루투스 로우 엔드 익스텐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와이브리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이렇게 스탠다드가 나왔다가 주장을 했다가 그것이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로 들어가 가지고 표준화가 됐어요. 블루투스 클래식과 블루투스 스마트의 차이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루프 측면에서 훨씬 더 낮은 데이터 레이트를 보여주죠. 그리고 전송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파워 컨섬션도 작아요. 그죠? 예전보다 뭐 1%, 100분의 1까지 줄었죠. 그리고 피크 커런트 컨섬션도 많이 줄었습니다. 결국 블루투스 스마트는 스마트 센서, IoT를 위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블루투스 스마트 레디 디바이스를 이용하게 되면 양쪽을 다 쓸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클래식도 블루투스 스마트도 물론 블루투스 스마트 레디 디바이스도 호환이 가능하죠. 예전 블루투스 장치는 그냥 보통 블루투스 클래식 또는 블루투스 스마트 레디와 서로 호환이 가능하고요. 블루투스 스마트 기기는 오로지 블루투스 스마트 레디하고만 서로 통신이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마치 백워드 컴패터블한 것을 다 포함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블루투스 스마트 레디 장치입니다. 블루투스 스마트 디바이스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가민 GPS 와치예요. 시계. 그리고 나이키 신발입니다. 밑에 보세요. 센서가 들어있죠. 이걸 다 재가지고 휴대폰으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Heart rate strap, 심장 박동 모니터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블루투스 스마트 디바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의 동영상입니다. 에스티모트 비컨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The phones we carry around are pretty smart, but they could be a lot smarter. For example, they can connect to a server in another part of the world, but they have no idea that you're in a kitchen, in a conference room, or shopping at your favorite retail store. They lack micro-location context, but now that's changed with Estimote beacons. They use new Bluetooth smart technology, supported by all major mobile platforms, including the recently announced iOS 7 with iBeacons. Put anywhere in the physical world, they broadcast context and location to all compatible phones and smart devices in range. Phones can now automatically pick up the signal and trigger contextual actions designed by business owners. Customers can enjoy a seamless experience with more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s that interest them. Photos, videos, reviews, personalized pricing, and even social updates. As they browse through the store, their phones will transition from one item to the next, based on their proximity to the displays, enhancing the shopping experience every step of the way. Also, business owners can now benefit from quantitative location data on visits and customer feedback. Better for business and a better experience for shoppers. Smart Retail Solutions by Estimote. Pre-order now at estimote.com.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은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라디오 프리퀀시 부분이 있고, 그리고는 그 위쪽에 베이스밴드, 그리고 링크 매니저, L2캡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만이 가지고 있는 코어 프로토콜을 이렇게 5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부터 베이스밴드, 그리고 링크 매니저 프로토콜, 그리고 L2캡, 그리고 서비스 디스커버리까지 이렇게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블루투스의 그 코어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빌려온 프로토콜이 있고요. IP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RF 커뮤니케이션은 케이블 리플레이스먼트로 RS232C가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우선 바닥 레벨인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그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앞으로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데이터하고 컨트롤이 있고요. 컨트롤은 뭔가를 제어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는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보내고 받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디오는 약간 좀 사이드로 쳐져 있죠. 이것은 비정기적으로 보내는 데이터라기보다는 주기적으로 계속 그 딜레이 없이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살짝 쳐져 있습니다. 조금 더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그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RF가 있습니다. 제일 바닥 레벨이죠. OSI 7레이어의 피지컬 링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모듈레이티드 bit을 만들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댑티브 프리퀀시 호핑으로 되어 있고, 어댑티브 프리퀀시 호핑이라는 것은 주파수를 여러 개 나누어서 막 뛰어다니면서 통신을 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모듈레이션 기법은 GFSK나 DQPSK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GFSK는 가우시안 프리퀀시 시프트 킹이에요. 기본적으로 프리퀀시 시프트 킹이라는 것은 1은 띠, 0은 띠, 이렇게 주파수가 달라요. 그런데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바뀌는 것을 조금 부드럽게 필터링한 겁니다. 반면 QPSK는 한꺼번에 2비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 EDR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D는 디퍼런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TDD는 타임을 쪼개가지고 여기는 마스터가 보내고 여기는 슬레이브가 보내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TDD입니다. 이 라디오 프리퀀시 바로 위쪽에 베이스밴드가 있는데요. 거기는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또 프레임을 정하고 플로우 컨트롤, 지금 좀 바쁘니까 좀 천천히라 보내라. 그래서 베이스밴드에서는 SCO와 ACL을 제공을 합니다. SCO는 Synchronous Connection Oriented의 약자고요. ACL은 Asynchronous Connectionless의 약자입니다. SCO 얘가 오디오 같은 스트리밍이 되겠고요. ACL은 예를 들어서 마우스 데이터 뭐 이런 것이 ACL에 해당되겠죠. 그 위쪽으로 링크 매니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링크 매니저 프로토콜은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연결하고 끊고 또 어떤 슬레이브와 데이터를 주고받고 또 파워를 조절하고 하는 것들이 링크 매니저 프로토콜에서 합니다. 그 위쪽으로 있는 것이 L2 캡입니다. 로지컬 링크, 그래서 L이 두 개라서 L2, Control and Adaptation Protocol, 그래서 캡입니다. 이것은 위에서부터 오는 그 프로토콜들을 잘 멀티플렉싱하고 세그멘테이션, 리어셈블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큰 패킷을 이렇게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보내라는 것이 이렇다. 그러면은 조금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트랜스미션 했다가 받는 쪽에서는 합해가지고 다시 위쪽에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GFSK, 가우시안 프리퀀시 시프트 킹을 예를 든 건데요. 이쪽으로 이게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이쪽에는 이제 프리퀀시입니다. 원래 0하고 1 보낼 때 0, 1 이렇게 프리퀀시가 달라지게 되겠죠. 부, 삐 하고서 프리퀀시가 달라져야 될 텐데 실제로는 이렇게 부드럽게 변합니다. 부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변해야 그 밴드위스를 조금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GFSK를 쓰고 있습니다. GFSK에서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이 밴드위스 타임 프로덕트라는 거예요. B는 밴드위스를 의미하고요. 밴드위스, T는 타임. 요게 여기까지의 구간이 요게 T거든요. 밴드위스는 프리퀀시를 차지하는 거고, 그래서 BT 프로덕트를 0.5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심볼 레이트는 1메가 심플 퍼 세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려보면 마치 눈동자처럼 이렇게 아이 패턴이 보여요. 이제 프로토콜 그 다음 그 미들레이어 프로토콜 그룹을 쳐다보죠. 거기는 주로 이제 밑에 쪽으로 데이터하고 컨트롤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하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리고 RF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 있고 IP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IP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TCP/IP 용이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 위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보통 노트북에 블루투스가 켜져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것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SDP는 서비스 디스커버리로서 일단
주변에 있는 디바이스를 찾았으면 그 디바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이 마우스인지 아니면은 무선 헤드셋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를 가져오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셋업하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서비스 디스커버리 프로토콜, 서비스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는 프로토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TCP/IP 했죠. 네트워크 프로토콜인데 패킷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고 라우팅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것 외에 RFCOM 프로토콜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RS232C가 원래 RS232C 이게 선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UART 통신을 하는 거. 그런데 그걸 무선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원래 블루투스가 나오게 된 처음 그 목적이었다고 그랬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토콜이 RFCOM이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에뮬레이션해요. 시리얼 포트 에뮬레이션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면은 PC 쪽에는 마치 RS232C UART 포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들은 밑에가 블루투스인지 아닌지 몰라도 되는 그런 unaware, 블루투스 unaware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TCP/IP 위에서 동작하는 것이 그럴 수 있겠죠. 또는 이것이 블루투스의 스페시픽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도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는 피코넷의 중심을 차지하고 클락을 제공하고 프리퀀시 호핑 시퀀스를 제공을 해요. 이 프리퀀시 호핑 시퀀스는 주파수가 쭉 이렇게 있으면 1번, 72번, 24번, 35번 이런 순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퀀스, 그런 순서를 프리퀀시 호핑 시퀀스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특정 디바이스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페이징, 야, 너 있니? 너한테 보낼 메시지 있거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페이징입니다. 페이지라는 뜻은 부르다 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연결 상태로 가게 해주죠. 이걸 마스터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럼 슬레이브는 마스터가 근처에 누구 없니? 그럼 슬레이브가 저요 하고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제서 마스터가 그래 너 하고 페이지를 시켜가지고 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슬레이브는 마스터의 싱크로나이즈 되게 하죠. 어떻게? 마스터가 제공해주는 클락과 프리퀀시 호핑 시퀀스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일단 커넥션이 되면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션 된 상태에서는 액티브 멤버 어드레스라고 그래가지고 3비트짜리 어드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3비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000부터 111인데 브로드캐스팅을 제외하면 7개까지 어드레스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액티브 상태에서 서로 커넥션 될 수 있는 건 7개밖에 없고요. 한 피코넷에 7개 이상을 더 두기 위해서는 잠깐 몇 개는 이 파킹 모드라고 그래서 너는 잠깐 쉬어 이렇게 어드레스를 어사인 안 하고 이런 모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피코넷이라고 합니다. 피코, 밀리, 다음에 뭐죠? 마이크로, 다음에 나노, 다음에 피코, 그 다음에 femto의 순위로 아주 작아지죠. 그 중에 피코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거죠. 피코넷. 가장 기본적인 피코넷은 포인트 투 포인트, 마스터 한 개의 마스터와 한 개의 슬라이브로만 연결되는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가 가장 간단한 형태의 피코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7개의 디바이스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제 1 to M, 1 to M, M은 maximum 7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요. 이러한 하나의 이런 피코넷은 이 피코넷과 이런 피코넷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프리퀀시 호핑 시퀀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피코넷 안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의 맥시멈 캐퍼시티가 1메가 bps입니다. 여러 개의 피코넷이 모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스캐터넷이라고 그래요. 스캐터는 흩뿌려져 있다라는 소리죠. 피코넷이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걸. 그러면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여기 이렇게 S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 피코넷의 마스터가 다른 피코넷의 슬레이브로 참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브릿지가 형성이 돼가지고 릴레이 시킬 수가 있겠죠.
이러한 피지컬 링크, 블루투스 연결된 피지컬 링크의 크게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SCO 링크, ACL 링크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SCO는 synchronous, 즉 동기화되어 있는, connection oriented, 연결 위주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 풀 듀플렉스를 해요. 마스터하고 슬레이브를 착 연결시켜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할 수 있게 한 것이 SCO입니다.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우리 무선 헤드셋을 통해서 마이크로도 쓰고 그 다음에 스피커로도 쓰죠. 그러면 보이스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쓰는 것이 SCO예요. 이건 guaranteed죠. 왜냐하면 타임 슬롯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블루투스 링크는 TDD라고 그랬거든요. 요 마스터, 슬레이브, 그 다음 마스터, 슬레이브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ACL은 데이터가 있을 때만 잠깐 쓰는 겁니다. ACL 링크에서는 마스터가 딱 보내면은 슬레이브가 보낼 게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겠죠. 안 보내고 또 마스터가 보내면 이때는 슬레이브가 이렇게 보내요. 또 여기 마스터 자리인데 마스터가 안 보냈어요. 그럼 슬레이브도 안 보내요. 마스터가 보냈는데 슬레이브가 보낼 게 있어요. 이렇게 가끔가다 띄엄띄엄 보내는 것이 asynchronous, 비동기적인, 또 connectionless, LESS, asynchronous connectionless 링크를 ACL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슬롯이 확실하게 리저브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데이터를 보냅니다. 보통 포인트 투 멀티 포인트 커넥션에 사용이 돼요. 이제 블루투스 패킷 타입을 알아보죠. 블루투스 패킷은 크게 보면 컨트롤 패킷하고 데이터 보이스 패킷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패킷은 그야말로 이 블루투스 링크를 만들고 어떤 디바이스가 있는지 쳐다보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종류가 ID 패킷, 널 패킷, 폴링 패킷, 프리퀀시 호핑 시퀀스 패킷, 데이터 패킷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파란색이 액세스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패킷의 구조가 좀 이따 나올 텐데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종류를 말해요. 헤더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요. 페이로드는 좀 이렇게 짙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D, 널 패킷, 폴링 패킷, 프리퀀시 호핑 시퀀스 패킷은 페이로드가 없어요. 그런데 DM1, DM3, DM5 여기 이렇게 페이로드가 붙어 있죠. 그리고 HV나 DV도 여기 페이로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페이로드가 한 슬롯짜리다. 모든 것은 슬롯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마스터가 보내는 슬롯, 슬레이브가 보내는 슬롯, 마스터가 보내는 슬롯, 슬레이브가 보내는 슬롯. 그래서 이븐 넘버, 오드 넘버, 0, 1,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슬레이브가 한 슬롯만 차지하는 것은 DM1, 세 슬롯짜리는 DM3, 다섯 슬롯짜리는 DM5 이렇게 불러요. 여기 데이터 패킷 중에 어떤 것은 DM이고 어떤 것은 DH로 되어 있죠. 이 차이는 뭐냐면 FEC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FEC라는 것은 에러가 나면은 고쳐주게 하는 거거든요. FEC를 한다라는 소리는 데이터는 조금 덜 보내지만 에러가 안 나게끔 고칠 수 있게 한다는 소리고요. Without FEC, FEC를 안 쓴다는 소리는 고장나도 좋으니까, 에러가 나도 좋으니까 많은 데이터를 보내고 싶을 때는 DH 모드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보이스 모드에서는 HV1, HV2, HV3가 되어 있죠. H 모드니까 FEC를 잘 안 쓰고요. 1, 2, 3의 차이는 한꺼번에 10바이트, 20, 30바이트를 보내는 패킷 사이즈를 이렇게 HV1, HV2, HV3 패킷이라고 합니다. 이 DV 패킷은 데이터하고 보이스가 동시에 들어있는 패킷을 DV 패킷이라고 불러요. 패킷의 구조를 보죠. 앞에 색깔로 구분한 것처럼 액세스 코드, 패킷 헤더, 페이로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액세스 코드는 72비트, 패킷 헤더는 54비트, 페이로드는 길고 짧을 수가 있어요. 이때 페이로드는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FEC 잘 안 쓰고 CRC도 안 쓰고, CRC는 에러가 났는지 검사하는 거거든요. No retry, 에러가 났더라도 또 보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보낼 목소리가 또 있으니까 딜레이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는 ARQ를 합니다. ARQ는 Automatic
AUTO automatic 자동으로 repeat 에러가 있으면은 다시 보내라 라고 request 요구하는 방법이 ARQ입니다. 그래서 1번 패킷 에러 났군요. 1번 패킷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ARQ예요. 그걸 자동화로 합니다. 그래서 1번 패킷, 2번 패킷, 3번 패킷, 4번 패킷 쭉 트랜스미터는 보내요. RX에서는 조금 있다가 릴이 딱 왔죠. 1번 패킷, 2번 패킷, 1번 오케이, 1번 오케이, 2번 오케이, 3번 왔는데 3번 깨졌네. 이거 다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4, 5, 6 가다가 다시 3번은 새로 보내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ARQ입니다. 그 첫 번째인 액세스 코드. 여기 보시면은 액세스 코드, 패킷 헤더, 페이로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액세스 코드의 목적은 synchronization, 즉 동기화라는 것은 이렇게 보내면 0, 1, 0, 1 보내면 어디가 빛의 시작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시작점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게 바이트면은 바이트의 시작점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시작점을 알아내는 것을 우리가 동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DC offset compensation. 이건 010을 하다 보면 이게 DC 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없애주는 거. 그리고 이 패킷이 무엇인지 또는 피코넷이 어떤 건지 디바이스의 어드레스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identification 그리고 시그널링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액세스 코드는 크게 채널 액세스 코드, 디바이스 액세스 코드, 인콰이리 액세스 코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채널 액세스 코드는 아까 피코넷이 마스터에 7개까지 붙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피코넷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슬레이브 이렇게 다른 피코넷을 서로 구분해 주게 하는 액세스 코드가 채널 액세스 코드입니다. 디바이스 액세스 코드는 이 안에서 슬레이브 1번, 슬레이브 2번, 슬레이브 3번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코드가 디바이스 액세스 코드입니다. 세 번째 인콰이리 액세스 코드는 제일 처음에 마스터가 혼자예요. 그러면 내 근처에 누구 없나 하고 보내는 코드가 인콰이리 액세스 코드입니다. 이러한 액세스 코드는 72비트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 4비트는 010이 아니면 1010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오는 싱크 워드에 여기가 1이다. 그러면은 1010을 해요. 왜냐하면 앞에 1010이 되고 뒤에 1이 오면은 010을 해가지고 DC가 거의 0이 되거든요. 만약 여기가 0이었다. 그러면 앞에는 0101을 합니다. 이래야 0101 0하고 이렇게 자꾸 바뀌게 되죠. 그게 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있는 64비트는 synchronization word인데 7bit barker sequence를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barker sequence는 B-A-R-K-E-R barker는 사람 이름입니다. barker sequence의 특징은 요게 barker sequence라면은 요거하고 조금만 어긋나도 두 개를 코릴레이션 시켜가지고 더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개가 정확하게 싱크가 딱 맞아야 따랑 이렇게 7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 것들이 하여간 마커 코드입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제이션 시키는데 많이 써요. 그 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싱크로나이제이션 워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레일러도 프리앰블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마지막 여기가 앞에서 1로 끝났다? 그러면은 0101 앞에가 0으로 끝났다? 1010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트레일러 비트입니다. 전부 다 합하면 4, 64, 4 더해서 72비트입니다. 다음으로는 패킷 헤더인데요. 패킷 헤더는 54비트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54비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54비트는 18비트를 3배로 뻥튀기시켜서 만듭니다. 근데 뻥튀기시키는 방법은 FEC를 써요. FEC는 Forward Error Correction이거든요. Forward Error Correction. 요게 에러가 나더라도 고치는 기법이에요. 그런데 에러가 났는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제일 쉬운 방법 2를 보내는 대신에 112를 보내고 0을 보내는 대신에 000을 보낸다. 하나가 에러가 나더라도 두 개를 민주주의로 보팅해가지고 이걸 2를 보냈겠지, 이건 0을 보냈겠지 라고 판단하는 방법. 이게 가장 단순하고 무식한 형태의 FEC겠죠. 실제 FEC는 이것보다 조금 더 머리를 잘 써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나 보낼 자리에 3개를 보냄으로써 에러가 나도 고치도록 하는 기법, 이것이 FEC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8비트를 정보 비트를 만들어서 3배로 뻥튀시켜요.
그 18비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드레스, 아까 3비트라고 그랬죠. 하나의 피코넷에 맥시멈 7개의 슬레이브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3비트. 패킷 타입, 이것이 도대체 어떤 패킷인지 알려주는 거, 4비트. 플로우 컨트롤, 너무 많이 보내면 플러딩 되면은 조금 참아라. 1bit ARQ, 이거 에러가 났다, 에러 안 났다. 시퀀스 넘버, 이거 0번 패킷이다, 1번 패킷이다. 헤더 에러 컨트롤, 헤더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디텍션 할 수 있도록 헤더 어렉션 컨트롤 비트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패킷 헤더입니다. 슬레이브가 마스터에 연결되기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제일 처음에 마스터가 인콰이어리를 해요. 그러면은 쭉 누구 없나 하면은 저요 하고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내 근처에 붙어있는 슬레이브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S1하고 연결하고 싶다. 그럼 S1에 페이징을 합니다. 무슨 스페시픽한 슬레이브에 페이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연결이 끝나면은 액티브 상태로 가요. 이러한 액티브 상태에서 데이터를 안 보내면은 계속 그 슬레이브가 깨어 있으면서 마스터로 오는 데이터를 계속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배터리가 닳고 조금 있다가 죽게 되겠죠. 그래서 파워를 아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스냅 모드, 홀드 모드, 파크 모드 이렇게 있어요. 액티브 모드에서는 마스터가 주는 데이터를 계속 쳐다봐야 돼요. 스니프 모드에서는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니라 가끔 깨어나가지고 마스터가 나한테 뭐 데이터가 보는 게 있나? 라고 스니프, 냄새 맡다는 소리죠. 킁킁거리면서 데이터가 오는지 보는 모드입니다. 홀드 모드에서는 잠시 너 잠깐 너는 좀 이렇게 쉬고 있어. 내가 다른 일 좀 할게. 라고 슬레이브 보고 잠깐 이렇게 쉬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이렇게 홀드 모드, 스니프 모드, 액티브 모드에서는 그 액티브 멤버 어드레스가 어사인이 돼 있어요. 아까 3비트를 가지고 어사인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조금 더 쉬게 하고 싶다. 그럼 파크 모드로 가요. 파크 모드에서는 아예 번호를 어사인하지 않고 마스터에 싱크로나이제이션만 시켜져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커넥션 모드로 갈 수 있게 하되 굳이 데이터를 까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크 모드에서는 커넥티드 모드로 가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는 커넥션 모드에서는 실제로는 TX 데이터를 보내게 되겠죠. 그리고서 다 할 일이 끝났다. 그러면은 스탠바이 모드로 갑니다. 스탠바이 모드에서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드레스, 그 액티브 멤버 어드레스도 없고요. 그래서 쉬고 있는 겁니다. 스탠바이 모드에 있을 때는 마스터가 이 슬레이브가 내 피코넷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쭉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커넥션 스테이트 머신입니다. 커넥션 프로시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가 제일 처음에 스탠바이 모드에 있고 슬레이브도 스탠바이 모드에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마스터가 일 좀 해볼까? 내 근처에 뭐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게 인콰이리죠. 인콰이리 모드에서 브로드캐스팅 아이디 패킷을 쫙 뿌립니다. 누구 없나? 하면은 슬레이브는 가끔 깨어나가지고 인콰이리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위에 나를 찾는 마스터가 혹시 지금 없나? 라고 하는 거죠. 마스터가 인콰이리 모드에 있을 때 슬레이브가 인콰이리 스캔을 하게 되면은 나를 찾는 사람이 있구나.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서 인콰이리 리스판스를 합니다. 그러면은 슬레이브 1이 있구나. 그래, 슬레이브 1 너하고 나하고 연결 좀 시켜보자. 하고서 페이징 패킷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슬레이브는 페이징 스캔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나한테 나를 불러주는 페이징 패킷이 왔구나. 그리고 리스판스를 보냅니다. 제 주소는요 하면서 아이디 패킷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마스터가 프리퀀시 호핑 시퀀스 패킷을 보냅니다. 너 나하고 통신할 때 이걸 이용해 하고서 프리퀀시 호핑 시퀀스를 주죠. 그러면은 슬레이브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호핑 시퀀스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디 패킷을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앞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드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인콰이리 프로시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콰이리 스캔은 디바이스가 나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해야지 하는 모드가 인콰이리 스캔 모드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인콰이리 스캔 모드로 들어가서 인콰이리 패킷을 찾아봅니다.
inquiry는 inquiry 패킷을 이제 마스터가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건데 이때는 generic inquiry access code, 그러니까 누구나 없나 이렇게 찾는 것이 GIAC고 dedicated inquiry access code는 그 사람 없나 하고 찾는 것이 DIAC입니다. inquiry response는 슬레이브가 답하는 거죠. inquiry 메시지를 받게 되면 response 패킷을 보냅니다. 그때 만약에 누구 없나 하고 마스터가 물어보는데 슬레이브 그 근처에 스탠바이 모드에 있는 슬레이브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저요 하고서 S1도 대답하고 S2도 대답하고 S3도 대답하면 서로 충돌이 나가지고 정보가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은 0부터 1023 슬롯인가요? 요 사이에 랜덤 넘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기다린 다음에 대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 없나? 저요. 그런데 저요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랜덤 넘버를 발생시켜 봤더니 54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54개 슬롯 다음에 저 있습니다 라고 점잖게 얘기를 하는 거죠. S2도 랜덤 넘버를 만들었습니다. S1과 다른 랜덤 넘버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이때는 123이었어요. 123 슬롯 쉰 다음에 접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S3는 또 발생시켰더니 3이에요. 성질 급하죠? 금방 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충돌 없이 할 수 있도록 inquiry response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페이징 프로시저인데요. 이 페이징 프로시저는 특정 그 디바이스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specific slave의 디바이스 액세스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슬레이브는 그걸 받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커넥션 스테이트로 들어가죠. 슬레이브 커넥션 스테이트는 아까 커넥션이 안 돼 있는 상태는 스탠바이 모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총 가지수가 있는데 스탠바이 모드를 제외하고 요 4가지 모드가 커넥션 스테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액티브 모드에서는 언제든지 데이터를 보낼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탁 이렇게 보내는 거고요. 스니프 모드에서는 가끔 가다가 깨어나서 데이터를 보내야 되나 하고 쳐다보는 게 냄새 맡는 거고요. 홀드 모드에서는 asynchronous connectionless frame은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는 SCO는 왜 가능한 상태예요. SCO는 synchronous connection oriented죠. 그래서 홀드 모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 전화를 한다라든가 이럴 때는 홀드 모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파크 모드에서는 연결은 돼 있는 상태지만 어떤 특정한 타임 슬롯도 어사인이 되어 있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은 모드입니다. 파워 컨트롤 모드에서 보면 이 스니프 모드는 아까 주기적으로 가끔 깨어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 킁킁 하는 거고요. 홀드 모드에서는 스니프 모드보다 더 파워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아예 시간을 정해주고 너 이만큼 동안은 내가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쉬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크 모드에서는 더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거예요. 이때는 가끔 비컨 시그널만 들어가지고 싱크만 맞춰주고요. 가끔 싱크만 맞춰주고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이때는 3비트 어드레스를 할당받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 피코넷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귀는 닫게 들고 있고 언제든지 보낼 준비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크 모드에 있는 것들은 아까 피코넷에 연결된 7개의 디바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딱 연결되어 있는 7개 외에 나머지들은 파크 모드에 두면 한 피코넷에 7개 이상의 그 디바이스를 이렇게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한편 시큐리티에서는 시큐리티 메저와 밸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예 그 링크 레벨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어드레스를 사용을 하고요.
이러한 키가 무선을 통해서 직접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 그 키의 일부 정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각각의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키를 제너레이션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모드를 보자면은 non-secure,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레벨, 링크 레벨, 시큐리티 모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디바이스 레벨에서는 믿을 만한 디바이스다,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통제라든가 그런 걸 하지 않는 untrusted device security 레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authorization, authentication은 너 말해도 돼. authentication은 네가 말하는 거 참말이야, 내가 말하는 거 참말이야 라는 걸 하는 게 있고요. authentication은 그냥 그 메시지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open to all device는 그냥 누구든지 다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것. 이런 것이 이제 서비스 시큐리티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 프리퀀시 호핑을 한번 알아보죠. 아까 79개의 RF 프리퀀시를 쭉 나눠가지고 1MHz 간격으로요, 1초에 1600번 뛰어다닌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이쪽이 이제 주파수 축인데요. 주파수 축상에서 다른 와이파이가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막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이 첫 번째는 인터페런스를 줄이는 역할도 하고, 두 번째는 정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뛰어다니는 패턴이 서로 맞아야만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놀랍게도 이 프리퀀시 호핑은 누가 개발했느냐? 헤디 라마르와 조지 엔세일이라는 사람이 특허를 냈습니다. 헤디 라마르가 딱 보세요. 직업이 뭔 것 같습니까? 여배우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요. 오스트리아 여배우인데 잠깐 동안 독일에서 섹시 그 배우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아주 이제 성공한 여배우가 됐어요.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헤디 라마르는 이러한 그 영화 말고도 과학이라든가 발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늘 관심이 많았어요. 당시에 이슈가 뭐였냐면 토피도를 개발을 했는데, 이러한 이제 연합군이요, 이러한 토피드가 라디오 컨트롤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가끔 적들이 쬐밍을 걸어가지고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게 해요. 그런 얘기를 듣고 헤디 라마르가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특정 프리퀀시에 방해 신호를 집어넣어서 이 토피도 어뢰를 조정을 못하게 한다면 주파수를 자꾸 옮겨 다니면 되지 않을까? 그거 우리가 맨날 하는 거잖아 하고 조지 엔세일은 작곡가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피아노 이렇게 박 치듯이 주파수가 막 바꿔가면서 하듯이 얘기하는 주파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허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지 엔세일이 듣고서 같이 특허를 썼는데요. 많은 부분 이 특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 여배우인 헤디 라마르한테서 나왔다라고 조지 엔세일은 양보를 하면서 이렇게 그 공을 돌렸죠. 그래서 특허 명예의 전당에 나중에 헤디 라마르가 오르게 돼요. 이외에 타임 디비전 듀플렉스 스킴을 이용하는데요. 타임 디비전 듀플렉스 스킴은 시간을 나누어서 어떤 시간에는 마스터가 통신을 하고 어떤 시간에는 슬레이브가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타임 디비전 듀플렉스입니다. 시간을 divide, 쪼개서 duplex, 서로 함께 나눠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25 마이크로세크로 이루어진 슬롯을 나눠 가지고요. 그 슬롯마다 even 슬롯에서 마스터가 보내고요. 그리고 오드 슬롯에서는 슬레이브가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블루투스의 TDD 스킴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요약을 해보죠. 블루투스는 왜 나왔습니까? RS-232C를 무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지만 곧 로우 스피드 를 제공을 하면서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블루투스 키보드, 블루투스 마우스, 블루투스 헤드셋 이런 게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어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블루투스 하이스피드, 블루투스 EDR 등이 생겼고, 이런 것들은 멀티 데이터는 와이파이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했죠. 이제 오히려 포커스가 아주 에너지를 조금 먹으면서도 센서 데이터, 찔끔찔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블루투스 스마트로 발전을 하게 됐죠. 이러한 블루투스는 물리적인 계층에서는 어댑티브 프리퀀시 호핑, 이거 누가 발견했다고 그랬죠? 여배우가.
그리고 하프 듀플렉스 TDD를 써가지고 시간을 잘게 쪼개서 마스터가 얘기하는 시간과 슬레이브 디바이스가 얘기하는 시간을 나누어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블루투스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